아버님에겐 정말 사랑스러운 딸들이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춤을 추고 계신 큰따님. 가게 1주년을 맞이해 모든 사람의 축하를 받고 있는 나정은 대표님입니다. 대표로서 늘 성실하게 노력하며 힘들어도 미소를 잃지 않고 민속주점 사업을 시작해 지역에선 유명한 가게가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변 사람을 챙기고 몸이 좋지 않았던 친여동생도 챙기며 부모님도 잊지 않았던 그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큰딸과 작은딸. 아버님은 2020년 6월 25일 이후 멈춰버린 카카오톡 메시지에 그 누구도 읽을 수 없는 문자를 보내고 계십니다. 처음엔 그저 단순히 바빠서 연락이 없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딸은 마지막 연락을 보낸 6월 25일 늦은 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셨고 일주일 후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범인은 작은 딸의 남자친구였던 김종식. 우발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자친구였던 작은 딸을 살해하고 발각이 두려워 같은 아파트에 살던 언니인 큰 딸을 살해했다 주장합니다. 과연 그의 말은 진실일까요? 토요 사건 팩트, 밀실을 뚫은 자, 잠금장치 미스테리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얼마 전인 2021년 1월 6일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을 내려달라는 구형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사로만 접하자면 경찰 조사 끝에 죄가 있다라고 확인되었고 이미 입증이 되었기에 검찰은 사형을 선택, 이제 재판부의 최종 선택만을 기다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두 피해자분의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며 만남을 요청하셔서 방역수칙을 지켜 만나 뵙게 되었죠. 그런데 말이죠. 아버님께서 제게 주신 이 자료와 그리고 오늘 공개되는 사진들은 김종식의 공소사실에 있는 범죄 사실과는 좀 다른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버님과 저만 느낀 내용이었을까요? 저희는 오늘 음모론적인 내용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검경에 도전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에 명확하게 범인의 진술을 확인하여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고 낱낱이 범죄 사실을 밝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완벽하진 않겠지만 남은 이들의 마음을 조금은 안아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강제로 부탁드리진 않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현장에 다녀와 촬영한 모든 영상, 사진 자료, 공소사실을 비롯해 무언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게 맞는 것 같다, 확실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많은 분들에게 본 방송의 내용의 공유와 함께 하단에 포함되는 청원의 링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린 사건의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제게는 검찰의 공소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범죄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읽어보며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범죄 사실 첫 번째, 2020년 6월 25일 저녁 8시경 김종식은 작은 따님과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2시간 30분이 지난 저녁 10시 30분 침대에 누워 잠이 든 작은 따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약 10여 분 동안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범죄 사실 두 번째, 작은 따님과 같은 동에 사는
12층 큰 따님에 의해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지자 7층에서 12층으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올라간 뒤 집에 몰래 들어가 살해를 하고 도피 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2시간 후인 밤 12시 30분 집 앞에 이르러 작은 방 창문을 힘껏 밀어 잠금장치를 풀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숨어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어떠신가요? 지금 이 내용은 어떻게 알게 된 내용일까요? 바로 피고 김종식의 진술에서 나온 이야기와 CCTV를 비롯한 증거들을 함께 취합해 만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희는 현장에 다녀온 이후 이 공소사실과 현장은 좀 무언가 이상하게 맞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문점을 하나씩 던져보고자 합니다. 의문점 첫 번째, 12층 바로 밀실의 집입니다. 사건 현장에 처음 출동했던 119 대원들은요, 7층, 즉 작은 따님의 집, 그 복도식 아파트의 작은 방, 창문이 열리는 걸 확인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방범창을 직접 뜯어서 집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12층의 큰 따님 집은요, 대문에 도어락을 아예 뜯어서 진입하였습니다. 이는 실제로 도어락만 뜯는 게 아니라 문 자체에 대한 이렇게 보시다시피 훼손이 심각하게 가기 때문에 문 자체를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럼 이 말은 큰 따님의 작은 방 창문은 잠겨 있었다? 라는 추론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김종식의 공소사실은 분명 내용이 다릅니다. 김종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방 창문, 여기를 힘껏 밀어 잠금장치를 풀었다. 만약 헐렁한 문이었으면 막 움직이면서 그 안에 있는 잠금장치가 풀렸을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문을 힘껏 밀어서 열었다라고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가능할까요? 김종식은 12층에 올라가 큰따님 집에 도착한 뒤 문을 열 방법이 없자 흔들어서 팡팡 쳐서 문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집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 집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그리고 그 내부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 함께하게 됩니다. 창문을 열면 그 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 창문입니다. 저희는 저 창문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한번 열어봤지요. 방범창이 있더라고요. 방범창이 있는 상태에서 걸쇠를 연다. 왼쪽이 개방된 상태에서는 좀 어렵겠다 싶어서 저희는 오른쪽 창문을 바깥으로 열어봤습니다. 근데 오른쪽 창문을 열고 걸쇠를 열려고 해봤더니 잠금장치를 못 건듭니다. 바로 이게 이유였죠.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창문을 아예 뜯어서 해봤습니다. 왼쪽 채에서는, 오른쪽에서는 손가락이 간신히 들어가고 왼쪽은 들어갈 수 있는 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미 잠겨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뻑뻑해서요, 힘을 세게 주지 않는 한 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창문을 뜯었을 때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들 중에 왼쪽에 있는 그 가림막 같은 거, 그것도 뜯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예 고정되어 있습니다. 박혀 있다는 거죠.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습니다. 물론 어떻게 하면 될까? 도구를 써서 열려있는 걸 안에서 이렇게 위로 끌어올려서 실 같은 걸 걸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 이야기에 대한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 이야기에서 드는 의문은 뭐하러 굳이 그렇게 하지? 아니 뭐하러 그걸 그렇게 잠궈버려 힘들게 라는 생각이었죠. 이유는 다음에 나오는 의문점들과 배치되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의문점 두 번째입니다. 바로 침입 경로에 대한 이야기지요. 공소장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 작은 방으로 들어가. 이게 끝입니다. 그냥 들어갔다라는 말이 어떻게 디테일하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창문을 통해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들어갈까요? 문이 잠긴 걸 어떻게 열었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보이는 장벽은 쇠창살입니다. 그 쇠창살이 그대로 있는데 이걸 어떻게 뚫고 들어갔을까? 해답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 가지의 흔적이었는데 첫 번째, 쇠창살에 남은 흔적. 볼트가 3개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죠. 두 번째, 김종식의 신발이 모양 같은 게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말이죠. 아, 그럼 저렇게 뚫고 들어왔구나. 김종식은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뚫고 들어왔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밖에서 이걸 직접 열고 밀고 들어왔다. 그렇게 하려면 방법은 바로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나사가 있으면 나사를 밖에서 안으로 푼다. 그리고 그걸 쳐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다시 걸쇠를 잠그고 그리고 방범창을 원래대로 다시 해놓고. 근데 밤 12시 10분 이곳에서 이 정도 소음을 냈다. 이 촬영 장소, 사건 현장 장소는요, 3면이 오픈된 장소입니다. 바로 맞은편도 아파트, 옆에서도 바로 보이는 장소, 위쪽 집도 보이고요.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뻥 뚫렸는데 옆집에서도 어디에서도 목격자도 없고 소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범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대범한 행동이었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지요. 자, 물론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밀었다라는 가정으로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밖에서 이 쇠창살을 안으로 밀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사를 풀고 밀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쇠창살에도 구멍이 있는 게 보입니다. 즉 연결되어 있는 구멍이었죠. 원래 훅 들어와서 그 안에까지 함께 나사가 들어와 있던 겁니다. 그럼 궁금한 게요, 여러분. 안에서 바깥으로 빵! 쭉 밀면서 그 안으로 들어왔다 치면 그건 빠졌을 겁니다. 빠지게 되면 그 위에는 긁힌 자국이나 벌어진 자국이든 어떠한 흔적이든 나와야죠. 받침에 위로 끼어든 겁니다. 이걸 강제로 오픈시키면 여기는 기스가 나든 벌어지든 어떤 일이든 돼야죠. 하지만 어디에도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신발 자국의 그 모양에 대한 문제인데요. 아까 보셨던 여러분의 그 신발 자국 모양, 오른발 이렇게입니다. 아니, 안에서 들어오면은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묻어야지 정상인데 왜 반대로 모양이 묻었지? 이것도 이상한데?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안으로 뚫고 들어왔다고? 근데요, 안으로 뚫고 들어왔다 또 말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봐주십시오. 이거 다시 끼워 넣을 수 있나요? 강제로 쳐서 뺐다고는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단단합니다. 저도 가서 직접 흔들어보고 빼보려고 했는데 뺐으면 위에가 벌어져야 됐지만 벌어진 것도 없고 그대로 단차는 맞습니다. 구멍이 그대로 같이 뚫려 있으면 단차가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걸 다시 어떻게 꼈을까요? 위아래 어디에서도 문제가 안 생기게 다시 3개를 꽂아놨다는 겁니다. 힘으로? 강제로 뽑았는데
크기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이 딱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박혀있는 상황에 이걸 강제로 뺐으면 벌어진 다음에 넣어 이걸 다시 원래대로 했다면 모르겠지만 흔적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내용일까요? 그러면 이 진술대로라면 여기에 적혀있는 이 간단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얘기하면 김종식은 그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문을 흔들어서 걸쇠가 자동으로 풀리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사를 3개를 뺀 뒤 그걸 빵! 3개를 쳐서 그 안으로 진입을 할 때 발자국이 좀 이상하게 남긴 했지만 어정쩡한 발자국을 남기고 그 안에 들어와 다시 쇠를 안으로 넣고 그 흔적을 원래대로 다시 쇠를 다듬질을 하고 그 이후에 안에 있는 걸쇠를 잠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거에 대한 흔적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기스라도 나거나 휘어져라도 있거나 처음 만들어진 그 내용, 그 모습대로 있는 게 이해가 가진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공소사실에 있는 내용을 무조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공소사실 내용을 바탕으로 보자면 석연찮다, 납득이 안 된다라는 느낌. 우리가 이게 납득이 안 된다면 유족분들은 더 어떠실까요? 사건 당시에도 이를 아버님께서 경찰에 어필을 했지만 경찰은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미 김종식이 자백 다 했는데요. 자백을 다 해서 현장 검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의 족적이 어떻게 그렇게 묻은 건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는지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니까 너 한번 해봐. 직접 해봐. 우리가 봐볼게. 근데 이거 말 안 되잖아. 너가 했던 대로 해. 현장 검증을 하지 않아.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건 현장에서 어떤 것도 채취하지 않아. 이제는 확인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의 의문점으로 함께 바라보게 되면 큰따님의 집 안에 그 침입한 흔적은 좀 불명확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면 김종식은 어디로 침입한 걸까요? 그리고 그 어디가 만약 현관이라면 그 현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낸 걸까요? 작은 따님은 큰 따님의 집 비밀번호를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미리 준비를 했다? 혹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긴 복도식 아파트니까. 어떤 가능성이 더 합리적일까요? 그리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말대로 그렇게 뚫고 들어왔다는 게 말이 안 되면 왜 그런 훼손을 해놨을까요? 나사를 뽑아놓고 무언가 갈라진 것처럼 휜 것처럼 모양을 왜 만들었을까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의문점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봅니다. 침입 이후에 관련된 공소사실 내용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다음 공소사실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새벽 2시 10분경 큰따님이 집으로 귀가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자 화장실 문 밖 작은 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옴과 동시에 등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입을 막은 채 끌고 가 침대에 눕힌 뒤 오른손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입을 틀어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폰과 카드 비밀번호가 무엇이냐라고 물어 휴대전화기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양손으로 목을 약 10분간 힘껏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바로 이 동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이 동선은 어떤 느낌처럼 들리십니까? 과연 이 이야기가 다 맞는 걸까요? 이 내용에서 나오는 의문점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범행의 흔적들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종식은 절도정과 3범이었습니다. 이미 범행을 저질렀던 전과 기록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사망사건이 발생했던, 즉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사건 당시에도 절도죄가 있어서 울산지방법원에 불구속 재판 중이었습니다. 그런 도중에 범행을 또 저지른 것이죠.
그는 분명 범죄의 경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야기한 비밀번호가 맞다는 확신을 한 상황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체크해본 게 아닌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대범하지요. 안 맞으면 어쩌려고요. 물론 이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은행 어플 가지고 비밀번호를 확인해 볼 수 있잖아. 충분히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꼬집어서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야, 그거 뭐 비밀번호 가지고 뭐가 이상해? 아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이 공소사실의 이야기와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정말 이 내용이 맞다면 비밀번호 맞아? 핸드폰을 보고 핸드폰으로 비밀번호를 하며 상대방을 억압하고 있겠죠.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사진은 유족분의 동의를 구한 사진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살인이 첫 번째로 난 작은 따님의 사망 현장. 공소사실을 읽어드렸지만 누워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시다가 김종식이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합니다. 사건 현장이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하시기엔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었을까요? 사람은 저항합니다. 저항을 하면 그 움직임이라는 게 나타나죠.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힘의 방향, 움직임은 이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작은 따님이 발견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베개 보이십니까? 베개가 위쪽으로 쏠렸고 아래 까는 이불보가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저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위에서 눌렸지만 힘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불은 이렇게 뒤에 줄이 이렇게 가서 힘의 방향이 이쪽으로 들어갔다. 저항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이불이 밑으로 내려갔다. 이런 정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따님의 경우는요, 무언가 조금 이상합니다. 큰따님의 사건 현장을 보기에 앞서서 저희가 방금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숨어 있다가 씻고 나오셔서 바로 손으로 잡아 침대로 끌고 가. 그 안에서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그 이후 10분간 목을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큰따님의 발견 당시 모습입니다.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긴 어디에 흐트러짐이 있나요? 옆에 리모컨도, 옆에 물티슈도, 밑에 깔려있는 이불도 매우 반듯하고 침대 커버까지도 흔들린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걸터앉듯 누워서 돌아가셨죠. 이불 위에 베개조차도요, 김종식이 위로 꾹 눌렀던 흔적이 아예 없습니다. 흐트러지면 도대체 어디 간 걸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 큰따님이 돌아가신 장소가 여기가 맞을까요? 옮긴 게 아닐까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이, 김종식이 정리를 했나 보지 뭐. 근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따님도 큰 따님도 이불을 위에 대충 덮어놨습니다. 펴서 가려놓은 게 아니었지요. 그럼 다른 현장들도 전부 정리를 했을까요? 물건을 훔치기 위해 김종식이 집을 뒤지는 적입니다. 모두 다 속된 얘기로 뒤집어 놨습니다. 근데 왜 거기만 그렇게 깨끗할까요?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옷도 전부 다 주머니가 바깥으로 나와 있었다. 다 꺼내본 겁니다. 안에 가져갈 게 뭐가 있나. 근데 그걸 다시 넣어놓은 게 아니라 바깥으로. 사건 현장을 정리했던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겉에 덮어놓은 이불조차도 그냥 대충 가려놓은 것뿐이니 말이죠. 자,
사건 현장 자체에서 물건을 뒤지며 어지럽힌 점, 사건 현장을 정리할 이유가 없는 분명 대치되는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또 꼬리를 잇는 의문점 네 번째가 있습니다. 큰따님은 나체 상태로 돌아가셨습니다. 씻고 나온 직후 범행 피해를 입었다라고 김종식이 진술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건 현장의 모습에선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씻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뭔가 애매한 것들이었죠. 왜냐면 대부분 씻고 나왔다, 물론 나체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뭐 수건 같은 거라도 함께 갖고 나왔다면 그럴 수 있겠지라고 했지만 그 근처 어디에서도 수건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에이, 수건 걸어놓고 나왔을 수 있잖아.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이상한 점은 큰따님의 옷은 작은 방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즉 탈의하신 게 맞죠. 하지만 속옷은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그리고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씻었다. 여기서요?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 안에서 씻으셨다는 얘기인데 동선이 너무 불편하지 않나요? 원래 거실에 있는 요가 매트가 화장실 안에 퍽하니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대로 씻으셨다라고 얘기하면 평상시에 정리정돈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닌데 여기를 투벅투벅 밟고 가서 욕조 같은 데서 샤워를 하시고 털떡 털고 다시 턱턱 밟고 나와서 그리고 범행 피해를 입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무언가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죠. 이게 씻었다고? 씻었다고 보는 게 진짜 맞을까라는 의문점. 그리고 저희의 눈에 떴던 되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명 김종식은 금품 갈취를 위해 행동을 했다. 큰따님을 살해한 이유의 목적의 문제였죠. 범행이 들킬까봐 아니면 거기다 추가로 금품을 누리기 위해. 근데 휴지통은 왜 뒤진 걸까요? 이상하게요.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금품 때문에 그런 걸까요? 뭘 가져가야 될 게 있는 걸까요? 아니면 현장을 일부러 흐트러놔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물론 당연히 의심이 가는 점들 뿐입니다. 해서 의심이 가장 많이 간 성범죄였죠. 공수사실에 보면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관련은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죠.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제 사망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가 아닙니다. 사인 불명. 성범죄 관련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6월 25일 사망 이후 집안에서 방치된 채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 굉장히 많은 부패가 진행되어 확인이 어렵다라는 거죠. 경부 압박 질식이라는 건 김종식이 목을 졸랐다라고 진술했으니 그냥 그렇게 내용이 들어간 것뿐입니다. 왜 12층 큰따님의 집의 흔적은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드는 걸까요? 그리고 왜 확인이 어려운 걸까요? 잘못되었다라고 못을 박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잘 되었다라고 하기에도 의문점들이 합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남는다는 생각입니다. 이 이후에도 의문점 투성입니다. 김종식은 범행을 저지른 이후 금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공소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큰따님이 12층에서 사망한 걸 확인하고 착용하던 금목걸이, 금팔찌, 서랍에 있는 금목걸이, 핸드폰, 지갑, 신분증, 그리고 벤츠 자동차, 현금, 카드 등을 훔칩니다. 1시간 후쯤인 새벽 3시 30분경 밖으로 도주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7층 작은 따님 집에 들어와 시신 근처에 놓인 바로 작은 따님의 핸드폰과 핸드폰 케이스와 함께 있는 지갑, 그걸 절취해 도주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활동, 이렇게 움직이죠. 새벽 4시 12분 당신의 모 편의점 현금 인출기에서 30만 원을 인출합니다. 아침 8시 45분 대전 보문로에 있는 모 은행에서 400만 원을 절취했고요. 울산으로 도주한 김종식은 작물을 자신의 내연녀에게 처분을 통하게 하고 유흥비로 쓰며 도주 행각을 일삼다 벤츠 차량에 사고가 나자 버리고 도주해 7월 1일 밤 11시 18분 당진에 있는 N모 은행에 다시 와 129만 원을
인출합니다. 되게 잔혹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린 궁금하죠. 왜 다시 들렸지? 핸드폰을 가져가려고. 왜 핸드폰이 필요했지? 핸드폰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울산까지 도주에 내연녀도 존재했네? 근데 거기서 자동차 사고를 냈다고 훔친 차량을 사고 낸 겁니다. 근데 걔가 왜 다시 당진으로 돌아왔을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지요. 김종식이 7층에서 작은 따님을 살해할 땐 우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마음을 갖고 있다가 2시간이 지나 잠든 틈을 타 살인을 했다라고 진술했죠. 그 이후 김종식은 발각이 두려워라는 동기와 도피자금이라는 2가지의 범행 동기로 12층의 큰 따님을 살해합니다. 화가 나서 두려워서 돈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김종식. 순간적으로 모든 동기가 휙휙 바뀌는 그는 진짜 모든 게 우발적이었을까요? 이 의문점을 역으로 돌려보면 큰 따님이 원래 장사도 잘 되고 재력이 있다 보니 그 재력의 관심, 곧 금품이었고 미리 준비를 했다면, 작은 따님을 이용해 계획적 범죄 계획을 세운 거라면 이 공소장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을까요? 너무 더 끔찍하고 잔인한 그런 범죄자가 아닐까요? 에이, 그것도 너무 억측이지. 이 내용도요. 제 내용도요. 어쩌면 극단적일 수 있지만 그 중간이 없어 유족분들은 가슴 아파하십니다. 현재 나와 있는 공소 사실, 작은 따님에 대한 살인, 큰 따님에 대한 강도 살인, 그리고 물건을 훔친 절도죄, 그 3가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말이죠. 김종식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모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요, 무려 12차례입니다.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합니다. 반성하는 자일까요? 아버님께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재판부에만 보냅니다. 범죄 전력이 이미 많았지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말 반성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진행하게 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정말 저희는 이 내용을 받아들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이 내역서입니다. 이 내역서는 뭐냐면 핸드폰 결제 내역인데요. 바로 소액 결제 내역입니다. 처음으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게임 아이디를 결제를 했다고? 이 내용도 충격적인데요. 여러분, 시간을 잘 봐주시겠습니까? 울산에서 당진으로 돌아온 김종식은 핸드폰을 이용해 피해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도 연기를 해왔었습니다. 이렇게요. 가게를 털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절도를 이렇게 꿈꾸며 동시에 PC방에서 태연히 소액 결제를 했습니다. 제가 이 소액 결제를 보고 더 소름이 돋았던 건, 여러분, 오른쪽에 결제 일시 보이십니까? 6월 30일에서 7월 1일 넘어가는 바로 그날 11시 57분부터 59분까지 12시 1분에 12시 45분에 소액 결제가 풀리는 시간입니다. 김종식이 핸드폰을 훔쳤던 이유는요, 시간을 벌고 또 다른 절도를 하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소액 결제를 하며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정말 우리가 인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될까요? 제가 왜 격분했냐고요? 여기에 그 내용 없습니다. 공소사실에 이 내용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죄가 아닌 건가요? 제가 누군가의 신분증을 훔치고 핸드폰을 훔쳐 소액 결제를 하면 형사처벌이 안 되는 건가요? 전문가분들은 현재 대한민국은 사형의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김종식,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만약 사형이 나오지 않는다면 절도죄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살인, 강도살인, 절도를 저지르고도
언젠가 세상에 나올 수 있는 불안감과 그런 억울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걸까요? 여기에서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풀려나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장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며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한다고 써 있습니다. 가석방을 대비하는 겁니다. 또한 김종식의 진술 속에 100%의 진실이 아닌 진실과 거짓이 섞였다면, 자신의 죄를 더 무겁게 하는 중죄를 감춘 거라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언가 석연찮은 것들이 계속 나온 거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걸까요? 하다못해 조금 전 말씀드린 아무도 모르고 있던 아버님이 직접 찾으신 소액결제 내역, 이런 이득의 내역은 어떠한 처벌도 없죠. 판결문 처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죠? 이미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됐고, 그리고 이미 선고 공판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사가 안 된 거죠. 경찰은 이 내역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번 내용을 준비하며 아버님을 참 많이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서 무엇을 하냐? 사형이 아니면 나는 죽음으로 억울함을 알리고 딸들을 만나러 갈 것이다. 이 이야기에 가슴이 아프면서도 숙연하며 어떠한 말도 꺼내지 못하는 그 현실이 참 가슴 아팠습니다.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더 세게 처벌을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남겨진 자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눈물로 한자 한자를 써내려 가신 아버님의 탄원서를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선동이 아닌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석연찮다, 정확히 조사가 되지 않은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청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원서. 존경하는 판사님, 검사님, 인생 60이 넘으면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죄 없이 살해당한 하나도 아니고 두 딸을 가슴에 묻을 수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저희는 눈물과 한숨과 그리움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의지할 곳을 잃어버린 저희들은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식음을 전폐하며 살고 있습니다. 20년 12월 11일 법원에 강도살인범 김종식의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에서 불허한다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공소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저의 두 딸들 스마트폰 소액 결제를 알고 싶어 신청을 했습니다. 강도살인범 김종식은 저의 두 딸들의 스마트폰으로 20년 6월 30일, 7월 1일 저의 큰딸 나정은의 폰으로 2회, 작은딸 나금주의 폰으로 3회,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액 106만 7천원 소액 결제를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소액 결제 내역서를 아버지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소액 결제 내용이 수사에 기재되어 있는지 공소장에는 누락되어 있어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소액 결제 금액의 사용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제 두 딸들을 연쇄살해하고 사체가 부패되는 그 순간까지 밤을 새내어가며 오락게임을 즐겼다는 사실이 믿겨지겠습니까? 존경하는 판사님, 검사님, 심신미약 공황장애를 가진 자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이런 짐승보다 못한 강도살인범 김종식이를 사람이라고, 인간이라고 인권보호와 신상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과연 이 살인자가 대한민국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인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공소장에 누락된 소액결제 수사기록을 저희에게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망자는 말이 없다. 강도살인범 김종식 진술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하나도 아닌 두 딸을 연쇄살해한 살인범의 진술만 믿고 현장 검증도 없이
사건을 법원,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큰딸의 카드로 561만 원을 인출하여 하루아침에 유흥비로 탕진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두 딸의 스마트폰으로 소액 결제를 106만 7천으로 오락과 쾌락을 즐긴 자의 진술만 믿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놈의 말을 과연 신빙성이 있는 수사 결과였는지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망자는 말이 없으니 살인자 김종식 진술에 의존 수사가 이루어졌다. 저는 당연히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인강도 김종식이는 지은 죄를 받을 생각하지 않고 형량을 줄여 저만 살겠다고 반성문을 제출할 때마다 저희는 피가 거꾸로 솟구칩니다. 40년 세월을 함께한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두 딸이 이 사실을 안다면 편히 잠들까요? 존경하는 판사님, 검사님, 사악하고 흉악한 살인강도 김종식이를 제발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또한 살인자 김종식이 사용한 수사기록, 소액결제 내용을 저희에게 밝혀주십시오. 피해자의 아버지 나종기 배상, 나종짝 기자님의 탄원서를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